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변함없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코로나와 전투를 벌이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치형 기자님 네. 너무 진행 잘하시던데요. 아이고야. 네,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빨리 왔습니다. 천천히 오시지 그래서 빨리 그러셨습니까? 회복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 주시죠.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택 매매 시장이 활력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부담 완화로 이미 매물이 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거죠. 추진하고 예. 4월부터 빨리 하려고 인수위가 현 정부에게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개정해달라 요청한 거죠. 예. 요청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네. 만약에 현 정부가 이거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바로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아하.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거 다 잡았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였었잖아요. 네. 네. 이걸 다 뒤집어 놓겠다는 건데 음흠. 이 중에서도 좀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데 가장 빨리 필요한 게 양도세 중과 배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걸 첫 과제로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드나요?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 아하.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네. 여러 케이스가 있긴 한데 네. 언론 지상에서 뭐 몇몇 케이스들을 소개한 걸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서울 서초에 아파트를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뭐 팔아서 양도차익이 한 10억 원 정도 난 경우라고 하면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중과를 적용하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정도의 그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60% 정도? 예, 네. 3주택자는 7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게 한 3억 한 9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 거의 3억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아주 큰 혜택인 거는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인수위가 서두르는 이유는 이 보유세 기준이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저희가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그 가격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워낙 그때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지우고 빨리 매물들이 좀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매물들을 빨리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 그야말로 뭐 다주택자 분들 중에 한 채 혹은 두 채 팔아야지 하셨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세금 너무 많이 맞으니까 못 팔고 있어. 이런 분들께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여기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유세도 낮춰지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놨던 매물도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네네. 있는 거 아닌가요? 호가는 또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퍼져 있는 게 네. 약간 좀 부담스러운 지금 그 입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도 지금 세금 하나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집 팔아야지 됐던 그런 분들은 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꽤 큰 혜택, 아까 금액적으로 봐도 꽤 큰 혜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2주택, 3주택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건 주식시장에서나 쓰는 용어긴 한데요.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수요일 예. 재고에는 역시 절세가 최고죠. 네, 예. 절대가.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1주택,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해서 최고 71.5%의 세금을 물고요. 3주택자는 82.5%의 세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근데
한 6에서 45%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는 있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예. 결국에는 시장은 심리니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앞으로 뭔가 풀릴 것 같다 그러면 매물을 걷어들이고 도리어 기다리는 사람이 늘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그냥 정책적으로 불확실한 것보다는 나는 이 기회에 투자 수익을 확실하게 올리겠어라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시장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정권 교체가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집값 상승,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이유였는데, 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된 다음에 오히려 강남 지역, 네. 예, 특히 강남 지역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택 매매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활기가 너무 지나쳤던 게 지난 5년간의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정권까지 바뀌게 된 건데. 예, 그렇게 됐는데 예. 집값이 다시 뛰게 되면은 이걸 또 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사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것도 잡고 또 세금도 완화해주고 두 네. 가지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좀 힘든 함수를 좀 풀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집값 안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의 주요한 변수였었기 때문에 예. 정말 안고 가야지 될 과제고요. 네. 그래서 과열이 되면은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 이걸 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다시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민심은 금방 돌아설 수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 강남의 가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오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음마 아파트,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거래 가격이 2월에 25억 5천만 원이었는데 네. 아이고. 호가가 5천만 원 이상이 대선 이후에 올랐다고 하고요. 예. 네. 뭐 다른 아파트들도 보면은 대치동의 개포 우성 1차 뭐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16억 5천만 원이 뛴 것으로 최근 거래에서 그거네요. 예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엄청나네요. 지금 강남 3구와 강동구를 합해서 동남권 지역의 아파트 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거래가 이게, 되게 예. 오랜만에 일어서 네. 16억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네요. 어쨌든 네. 강남 지역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격들이 더 오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예.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항상 강남 이쪽 가격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동네는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가지고 사세인가요? 예, 그 사세. 예. 전체 전국의 또는 아파트 전체 시세를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렇죠. 약간 시장에 대한 왜곡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가장 강하게 뛰어오르고 가장 비싼 지역 음. 거기는 아마도 이렇게 정책이 풀리거나 뭐라도 조금 해소해 준다라고 하면 가격이 네.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고 음. 비싸게 그냥 그 동네에서 거래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려도 되지 않겠나. 저는 좀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 규제를 푸는 게 결국은 강남 재건축 수요에 맞춰서 집값 올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하.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집값 오르는 것을 굉장히 두 눈 부릅뜨고 봐야지 된다는 쪽입니다. 써야 되나요? 근데 그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네.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자체가 네. 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다가 네. 결국에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정책 실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맨하튼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전체 음.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네. 뭐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보면 안 된다. 김청 기자님 말씀 네. 이렇게 네네.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김민경 기자님 말씀처럼 하지만 그게 강남을 아주 고가의 그런 돈놀이 판으로 네. 만드는 거 이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이거 네. 중요한 그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 이 세금 관련 정책은 사실은 파는 분들을 겨냥한 거고 사실 분들에게는 대출 문제가 가장 그렇죠.
그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 근데 네, 뭐 맞습니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말은 많은데 실제로 되는 것이 뭘까? 이건 좀 궁금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네.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풀어주는 돈이 예전에도 우리 이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대출을 하셨었죠. 받을- 예. 그때.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더 네. 집을 못 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윤당 선인 같은 경우에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80%로 상향 적용을 하고 예. 나머지 가구에게는 70%로 일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LTV는 좀 완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높여줄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네. 근데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당장은 규제를 풀 생각은 없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뭔가 좀 얘기가 여기저기 말이 다르니까 네.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이게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LTV는 풀어주고 DSR은 그대로 묶어둔다라고 네. 하면 이거 그 오전에 하는 송경제 이진우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식당 문은 열게 하고 숟가락은 안 주는 것과 똑같다. 어차피 밥은 못 먹는다. 네.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LTV 완화해도 DSR 완화 안 해주면 예.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규제를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풀어줄 거면 제대로 풀어라라는 얘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김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DSR을 풀게 되면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네.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정말. 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용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두 번째 이슈 말씀해 주시죠. 네. 배달앱 수수료가 잇따라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고객에게 보내는 영수증에 다음부터 배민원 대신 배민으로 주문해달라는 내용의 손글씨로 쪽지를 적는가 하면 리뷰글에도 같은 내용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거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읍소, 네. 울면서 호소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용경 기자님 그 리포터 말씀을 들으니까 말이죠. 네. 배민 1 이게 도대체 뭐길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그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 거죠? 안 써보셨군요. 예, 저는 1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아, 예. 배민 1 그러면은 일단 딱 빨리 나만 배달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다. 아. 딱 한 건만 배달을 하는 거예요. 한 건만. 그러니까 다른데 돌아서 오게 되면은 늦잖아요. 예, 예. 음식도 식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제 여기는 바로 따끈따끈한 음식을 바로 배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중개 수수료도 비싸고 배달료도 비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좀 부담이 되고 자영업자들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이 서비스가 사실 시키는 입장에서는 네. 좋아요. 물론 수수료 좀 더 네. 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급할 때,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막 옆에서 막 조르고 막 이럴 때는 그래도 이 서비스가 있으니까 좀 다행이다. 좀 돈 더 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자영업자분들이 네. 이 배달앱 수수료로 내는 돈이 점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배달료, 배달 수수료 이 부분 한번 여기서 다뤘었는데 그랬죠. 네. 제가 이 단건 배달을 이 배달 플랫폼들이 시작하면서 네. 처음부터 약간 프로모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쿠폰도 발행하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단건 배달의 맛을 좀 보게 하고 아하. 이 업주분들한테는 일단의 지원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 가다가 예. 최근에 이제 수수료를 다 개편을 하면서 갑자기 수수료도 높아지고 배달비도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대로 단건 배달을 시키는데 네. 이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배달비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걸 커버하려면 음식 값을 올릴 올리거나 수밖에. 예. 아니면 본인의 부담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소비자들에게 이왕이면 단건 배달 말고 그냥 일반 그 배달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단건 배달의 부담을 오른 수수료와 거기에 추가되는 것들을 자영업자분들이 사장님들이 지셔야 되니까 네. 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소비자 싫어하실 줄고. 테고 다른 예. 경쟁사로 가버릴 테고 그렇죠. 안 그러자면 손해 감수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배달의 민족은 이러한 사장님들의 읍소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입니까? 일단은 뭐 업주들이 이탈을 하거나 네. 이런 동향은 아직 발견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막 그 지난달 말부터 해가지고 3,000원짜리 배민원만 쓸 수 있는 전용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행사를 벌였다고 해요. 아이고. 이거는 배민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저 그러네. 이거 받았어요. 예. 저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예. 실제로. 업주님들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네. 공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업주들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공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음식 배달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손글씨를 써가지고 배민원 말고 그냥 일반 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네. 메뉴 소개 있죠. 예. 메뉴 소개나 가게 소개란에다가 그런 글귀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막고 있어요. 아. 예. 근데 그 막는 것은 사실 배민의 입장에서는 네. 아니 거기는 메뉴 쓰는 자리고 가게 소개하는 자리니까 네. 당연히 이런 말 쓰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자영업자들께서는 많이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이용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하여튼 지금 배민으로서는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지 되는 입장은 분명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지금 이제 배민원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것들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좀 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플랫폼 업체들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기에 서비스의 편리함을 강하게 느끼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금을 올리는 거죠. 못 네. 빠져나가게. 예. 근데 이게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정부가 이왕이면 배달을 많이 쓰도록 권장했던 상황에서 사세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그 안에 끌어모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올려버리면 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요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김충 기자의 네. 말씀처럼 저희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 무슨 과자 나오면 거기에 뭐 앞에 뭐가 붙어요. 특, 네. 뭐 무슨 블랙 뭐 이런 게 붙어서 비싸지고 네. 그러면 원래 먹던 건 안 먹게 되고 네, 네. 라면도 맞아요. 그렇고요. 맞아요. 택시마저도 사실은 무슨 서비스해서 프리미엄급 이렇게 네. 나가는데 맞아요. 네. 나중에 알고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던 것이더라. 네. 지금 7257번님께서 문자를 바로 그 문자를 주셨어요. 배민원 절대 하나만 배달 아닙니다. 이런 얘기 기사님들 많이 있어요. 다른 대행을 하면서 배민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물론 사례긴 일부 사례일 하겠지만. 수 근데 있겠죠. 이거는 배달 대행 업체에서 그 하는 네. 그 행동이기 때문에 편법이겠죠. 이거 사실은 배민에서 배달, 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공-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그걸 관리를 해야지 되는 책임은 있겠죠. 네. 예. 근데 이 배달 수수료도 진짜 문제인데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광고 방식 그러니까 클릭당 과금 방식 광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를 할 때 우선순위로 노출을 시켜주거나 네. 아니면 위에 광고를 올려주고 그걸 클릭하면 클릭당 이제 일종의 광고비를 이렇게 빼는 방식의 새로운 광고를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눌러서 클릭을 하면 광고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건수당 광고비를 책정해서 빼겠다는 건데 네. 결국에는 그 업주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건데 네. 이 플랫폼 업체들에서 다들 하는 광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 배달 플랫폼을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저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이 특수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처럼 그냥 오프라인 영업만 하겠어 나는 배달 안 해도 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요. 네. 예. 이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정부가 꼭 해결자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이 수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라도 네. 우리가 완전히 리오프닝 시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이들의 이런 독점적인 행태를 조금 규제하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은 네. 뉴욕시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우버이츠라든지 그럽허브 이런 이제 배달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배민처럼 네. 있는데 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너무 높게 정하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 그리고 광고 수수료를 상한선을 정해버렸어요. 아. 그걸 영구적으로. 네. 그렇게 좀 강력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시가 한 거니까 지자체가 한 거일 수 있지만은 예. 이런 보이는 손이 지금 플랫폼 독점 시대에는 네.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두 네. 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정의가 무엇이냐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자유시장 경제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의냐. 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한쪽은 너무 많이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상생을 위한 그런 네. 조정을 국가 공공이 좀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긴 하는데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려 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김윤경 기자님 말씀처럼 공공의 개입 방식 중에 하나가 공공 배달 앱이잖아요. 네, 이거 그것도 지금 있죠.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개 수수료는 엄청나게 낮지만 네. 이게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홍보도 부족하고 예, 또 이 관리도 부분요. 쉽지 않고. 잠깐 저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예. 계속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상 인간이 소개해 주신 뉴스아이디 돌아왔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광고 듣기 전에 플랫폼 그 배민 원과 관련된 네. 그 문제들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그 읍소 호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안으로서 대안 중에 하나로 공공 배달 앱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가 말씀 김윤경 기자님 네. 말씀해 주시다 끊는데 계속해 주시죠. 뭐 공공 배달 앱이 지금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가맹점이 좀 부족하고요. 네. 그건 이제 가맹점주 관리 서비스가 부실한 데서도 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 공공 배달 앱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홍보도 맞아요. 좀 부족하고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민간 업체와의 경쟁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감이 있는데 네. 플랫폼 기업은 사실 독점이 기본이에요. 예전에는 독점이 모든 것의 문제였는데 네. 플랫폼 기업의 최종 목표가 사실은 독점입니다. 아, 고객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네. 락인이라고 하죠. 묶어둬서 예.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는 게 플랫폼 기업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 독점의 그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거를 자율 규제에 맡길 수는 없다고 봐요. 자율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다. 네, 우리 공공 배달앱이 대안일 수도 없는 것이 네. 국민의 세금을 계속 투입해서 서버도 확충을 하고 예. 관리 서비스도 해야지 되는데 네.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손이 좀 나타나서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한 욕망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알겠습니다. 예, 공자님 말씀을 좀 네. 드리게 되네요. 네. 경제 프로파일링 마지막 짧게 하나 더 짚어볼까요, 김유리 네. 리포터?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합니다. 올해 논의에서는 특히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최저임금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속해서 상승률에 대한 부담을 경영계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물가도 상승하고 살기도 좀 더 팍팍해지니까 최저임금 그리고 원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시간당 10,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9,100원 정도니까 네. 여기서 10,000원 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새 정권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네. 차등 적용 문제는 과거에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종별이 됐든 지역별이 됐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좀 차등해서 적용하자. 왜냐하면 시골하고 도시하고 이게 소비의 패턴도 다르고 벌이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주거비 다르고 교통비 다르고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비용이. 네,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네. 혹시나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올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만 하면 바로 그냥 네.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보면은 네. 이게 산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지역별로 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법을 개정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얘기하신 이제 업종별 그 차등 지역별, 적용이라든지 또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네. 업종별로 하는데 사실 이마트하고 동네마트가 같은 업종이잖아요. 예. 최저임금을 똑같이 하지 않고 차등해서 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 예. 호텔 신라하고 예. 동네 모텔하고 예. 또 업종은 같은데 숙박업소. 예, 또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되면은 그게 좀 많이 간극이 더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지역별로 하게 돼도 그 지역으로 이동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라서 네. 네. 언제든 어디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차등 적용이 업종별,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를 훨씬 더 조장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노조가 강하게 같은 논리를 반대하고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강한 반대 속에서 이게 차등 적용 도입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등 적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차등 적용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 네. 거기에 대한 논의가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통계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차등 적용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업종과 지역뿐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요. 아. 미국과 일본에서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합리성이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대안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합리적인 차등 적용의 기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거고 예. 자칫 잘못하면 차등 적용이라는 미명하에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나올까봐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지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올해는 과연 얼마가 될지 이거 다들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 정하는 게 이제 2023년 건데 네. 아까 이제 시간당 10,000원 음. 하려면은 10%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10%를 올린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두 번째 해에 그 정도 올렸는데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맞아요. 쉽지 않을 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네. 그래도 이제 그 노동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를 하고 경영계 쪽에서는 또 동결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이제 논의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또 상당히 예. 여전히 또 중요해지네요.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김유리 리포터, 김윤경 기자,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